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증권방송 쪽에서 불러주시면 가고, 특히 가장 가고 싶은 방송은 머니투데이 방송이지만 잘 안 불러주셔서 못 가고 있는 아쉬운 마음이 이만큼 있는 김민수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만큼 올랐다 그래서 뭐 거기서 어떤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 다 빼고 최근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120대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저항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정쩡하게 사셨으면 여기에 정리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안고 있는 지주사 입장주의 종목도 마찬가지고 너무 관심이 많게 되면 주가가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모종의 세력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면 한번 당했어요. 그러면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쪽에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조가 넘어갑니다. 아니 단일 종목에 그냥 죽어라고 공매도를 하게 되면 버팁니까 이게? 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물린 건 있겠습니다만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측면들이 높다는 건 이제 첫 번째. 솔직히 그거 다 까보고 싶어요. 네, 진짜 니네 룰과 절차에 맞게 공매도 했느냐? 이렇게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 빨리 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업황들이 예전에 비해서 바뀐 것 중에 첫 번째가 많이 나왔던 게 3분기에는 양극재 판가가 하락한다였습니다. 그게 기본 명제였고 2분기 때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막상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겠죠. 게다가 또 리튬 가격 떨어지고 관련된 메탈 가격들 최근 들어서 구리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구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3.8달러, 4달러는 전혀 못 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메탈 가격을 반영해서 저희 같은 경우 NCM 계열 이걸 반영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P가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을 구성하는 P 곱하기 Q에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Q는 점진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분기적으로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분기적으로 실적이 약간 위축된다. 그에 따라서는 주가가 이제 밀려야겠구나라고 하는 쪽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저희가 P만 보고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를 벌써 2년 넘게 또 같이 추적하면서 매매했던 결과 똑같습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랑 제가 10만 원대 근처에 사는 게 6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40% 하락하죠. 그러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또 드립 던지면서 방송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방송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빠져도 어차피 Q에 대한 영향은 그대로 확장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장되려면 그때도 즐겁게 방송했고요. 물렸던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이래요. 네, 근데 내 투자에 대한 시각들이 Q의 확장만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P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에 보니까 또 전기차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아서 이거를 납품하는데 이쪽에 재고가 늘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뭐 회복하고 뭐 그때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중반대 뭐 10만 원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던 모습을 보셨어도 저점은 높아갔죠.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도 별로 큰 틀에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중국에 대한 역할. 중국이 LFP 쪽으로 영역을 과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오겠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북미 쪽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미국이 강한 입김을 내서 중국 쪽이 이제 못 들어올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막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죠. 그런데 LFP 계열과 뭐 NCM 계열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는 얘기는 하겠지만 LF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용도나 성격들은 많이 다르다라고 보게 되면 LFP는 정확하게는 뭐 ESS용이나 아니면 또 자동차에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LFP가 들어온 자동차와 NCM이 들어온 자동차는 차이가 다릅니다. 성능부터 에너지 밀도부터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즉 자주 충전하고 도시에서 빨리 좀 빠릿빠릿하게 다닐 수 있는 쪽은 LFP가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장거리용이나 아니면 또 효율성을 높이는 배터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그냥 전기차도 이제 용량이 커집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보세요.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가장 큰
테슬라의 미래는 사이버 트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LA에서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계속 뭐 5박 6일 잠도 안 자고 운전해서 가는 운전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임금이 비싸요, 원래. 근데 이게 테슬라 입장으로는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는 이런 사이버 트럭 넘어서 이런 화물차 큰 것도 전기차 그리고 또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인건비가 떨어지면서 거기 나오는 전기차에 대한 충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것까지 봤었을 때 그러면 LFP로 들어갔을 때 충전하고 가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좀 더 여유 있는 넉넉한 쪽에 배터리를 장착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게 되면 이것도 바뀌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이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거에 이 세셨던 형님, 트럼프 형님께서 만약에 좀 지지권 올라오게 되면 제가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센 형님, 이분이 이제 또 부각하면서 내가 당선되면은 IRA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또 IRA 없애게 되면 보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또 이것도 악재로 해석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세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들어왔었을 때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확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것이냐,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거라는 게 첫 번째 내용들일 거고, 두 번째, 저희가 그럼 만약에 IRA 법안을 없앱니다. 그러면 없애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막 들어오겠네. 그래서 거기선 타격을 받겠네.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되게 싫어해요. 아예 그 시진핑 주석하고 할 때 보면 악수할 때 보셨잖아요. 이러고 악수합니다. 이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더 타이트하게 못 들어옵니다. 이번에 뭐 조인트 벤처 들어오는 것도 싹 조사해가지고 중국 거지 버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한 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것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아이디어, 중국이 지금까지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안고 들어와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더 철저하게 막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유럽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우려감이고, 막상 벌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맞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닥 쪽에서 공매도 가장 많은 쪽이 당연히 뭐 에코프로 BM 뭐 1조가 넘어가고 또 9천억대 있고, 또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1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 밑에 있는 거를 끌어왔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비싸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그들의 생각으로는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차트나 여러 가지 보세요. 보면 이게 그냥 올라갔던 힘들을 팍 꺾어내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정도를 보게 되면은 그냥 보고 있으면 기가 차는 거죠. 에코프로를 본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의 고점들 못 넘어가고 거기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고 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또 뉴스 막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Q의 변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쪽에서 P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갔다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구간 쪽에서 봤을 땐 이들도 당연히 그럼 다음 실적도 좋아질 텐데 청산하기 시작하겠죠. 공매도 청산이다 보니까 매수로 잡힐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바닥 잡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을 단순하게 뭐 어떻게 보면 열 받고 어디다가 뭐 욱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변화들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도 싸지게 되면 불안해요.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거 나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익 확정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과정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55만 3천 원. 뭐 녹화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6자리입니다. 내년에는 7자리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제한입니다. 의문이고 저도 그냥 다시 독백이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 내년에 숫자 7자리로 뭐 이런 거 쓰시겠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면서 시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철강 쪽으로 갔지만 나중에 뭐 2030년 이후로 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매출의 50% 정도까지 육박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나요? 네, 그 성장 밸류가 전혀 없다는 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그 변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확인할 거고 체질이 변하는 걸 확인할 거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리튬의 직접적인 정제와 그를 통해서 수직 계열이라는 입장 쪽에서 쭉 하는 일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이 꾸준히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철강 업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직까지 뭐 철강 회사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철강 회사들의 PR을 그렇게 많이 못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통 업체고 거기다가 충분히 ESG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만큼의 대처를 잘했느냐 또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미 저평가를 받는 건 맞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철강 회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실적이나 아니면 지금 자산대 베이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밸류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주가를 가지고는 지금은 뭐 주가 등락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시되, 그러니까 하락하는 측면 쪽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되 추가적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들도 충분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주가에 있고요. 못 가는 주가가 설명하는 게 많다고 보는데 이제 LNF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에도 들어가고 테슬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높았지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진출에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거기서 북미 진출에 대해서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어떤 LNF의 기술의 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제어를 걸었던 부분,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그런 영역의 확장에 대한 흐름들까지 같이 갔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직 계열화되는 업체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처럼 한 단계 레벨업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도 나름대로는 우리 수직 계열화 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구체 쪽에서 LS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업체들과 또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인해서 조인트 벤처 맺어서 다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한 달이 걸리게 되면 이게 과연 수직 계열을 할까? 라고 의문을 푸는 거죠.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왜냐면 조인트 벤처가 있다 보니까 거기 의견과 거기 의견 겹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또 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수직 계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수직 계열화가 돼야 이제 어떤 비용부터 통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어떤 메탈 가격의 하락이나 아니면 또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다 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LNF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또 그때 그동안에 공매도했던 부분 쪽도 혹시나 들어갔었을 때 아유 나 그동안에 LNF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 손해를 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되게 편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왜 공매도가 들어간 입장 쪽에서 편안하게 보고 있을까요? 올라오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LNF는 다시 이번에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즉 양극재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 때문에 반등이 기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빠져나온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렇게 보시고 차라리 변화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나 길게 보겠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와 연결되는 에코프로의 BM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보시거나 아니면 또 강음메리트 나온 뭐 에코프로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볼펜을 좀 꽉 쥐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이만큼 많은데 그냥 또 정제된 언어와 또 우리 경제야 돌자의 퀄리티를 생각해서 급발진은 안 할 거고요. 그건 참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그겁니다. 물론 이제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회를 찾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제발 산업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변화가 돼서 저도 충분히 성과를 볼 때까지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성장 산업이 나오는데 거기다 물론 한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어. 그러니까 정방향 역방향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때? 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러면 반도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자동차나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냈다.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꼭 집어서 거기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때쯤 되니까 내가 기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즉 이게 단순하게 자본주의인데 뭐 어때?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올 수 있지? 라고 보지만
산업이 성장할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ETF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미국의 통계에서도 미국의 통계와 논문에서도 나옵니다. ETF가 들어왔었을 때 과연 주가에 결국에는 이게 자금이 더 이쪽으로 더 들어오기 시작해서 ETF가 커지게 되면은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주 입장 쪽으로 주가가 들락날락하게 되면 그거를 바라보는 저희 심정은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과 그걸 지켜보는 주주는 어떡하라고요. 그랬을 때 그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나왔었을 때에 대한 책임은 져지지 않은 채 그에 따라서 그냥 너희들은 이거 내놨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수수료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상수를 가지고 이용했다는 게 저는 분개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그걸 그렇게 돈벌이로 이용해서 속이 시원하긴 냐 이거 한번 태식의 마음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역이 다릅니다. LFP에는 영역이 다를 거로 보고 있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기차에 LFP로 들어가서 중국화시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LFP가 가장 많이 또 쓰이고 나올 거는 분명히 이제 저가형이나 충분히 또 그쪽에 걸맞는 쪽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가성비를 높이는 쪽은. 근데 또 하나 이번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CATL에서 한번 충전했을 때 10분 충전했더니 400km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거는 첫 번째 LFP가 아닙니다. M3P라고 하는 L하고 F하고 P가 있을 때 들어가는 F가 빠지고 다른 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공개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과연 LFP로 봐야 되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LFP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쳐줄 수 있겠느냐? 아니겠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산을 할 수 있겠느냐? 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잘 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것처럼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죠. 만약에 그 시기 가서 양산을 충분히 해서 이 정도를 탑재했다라고 보기는 제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해서 탑재돼서 이것도 만약에 10만 대, 20만 대씩 팔리는 거 보고 나야 그 다음부터 이게 위협이 되는구나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거기는 LFP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한정이 됐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LFP를 탑재한 차가 미국까지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서 영역들이 훨씬 더 넓혀져서 지금 우리가 투자했던 NCM 계열 쪽에 대한 영향력을 그만큼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근데 테슬라 입장 쪽에서도 LFP를 써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LFP를 써서 탑재한 테슬라의 차량은 중국에서 팝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와서 그거를 마음껏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용도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저가형 중국 판매용 이쪽으로 한정을 짓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북미 쪽에 들어왔을 때 북미 쪽에서도 겨울 한번 지나게 되면 LFP 차 타고 겨울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 화나실 거예요. 영상 보셨잖아요. 전기차인데 차를 털장갑 끼고 운전합니다. 털모자 쓰고 히터 틀면은 금방 뚝 떨어진대요. 그럴 정도 물론 그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럴 정도의 연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LFP도 쓸 용도가 많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그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개발합니다. 그래서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LFP가 쓸 때가 있는데 중국은 열심히 개발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nope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그쪽에 맞는 쪽은 우리 거 쓰시죠 하고 LFP 계열을 한국 업체들이 보여준다. 그러면 중국 게 쓸까요? 한국 거 쓸까요? 한국 거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질 것 같고 이쪽에서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 거죠. 빠르면 내년부터 양산 준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요건을 채워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ESS 쪽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크는 쪽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도 크는 거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한국 업체들 쪽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가시면 후회하실걸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안전자산 좋죠. 지금 같은 고금리 쪽에서 좀 돈 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나이대에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막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자산을 운용해 보겠다 그러면은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매매도 공격적으로 해? 예,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다가 공격적으로 계좌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격적인 계좌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야 놀자가 있는 겁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 또 여러 가지 요동도 치고 또
어떤 지금 시점 쪽에서 매크로 변수라고 하는 금리부터 달러나 그리고 나오고 있는 유가까지 다 봤을 때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크로 변수가 또 쭉 안정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식시장은 또 환호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단지 그것 때문에 피해 있다가 그게 또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그러면 그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걸 하고 또 지나면은 껄껄껄만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있도록 어떤 일정 부분의 주식 쪽에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개념부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러죠. 가치 투자자란 입장으로 봤었을 때 저평가되고 뭐 대표적으로 PBR 자산 대비해서 낮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싸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면서 이런 걸 엉덩이 투자로 장기적으로 끌고 갔었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싸다고 샀는데 싸다고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싸다고 샀는데 더 싸져요. 그러면 그러면 더 싸졌기 때문에 난 돈을 더 투입해야지라고 하는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더 싸다고 사는 것까지 물리게 되면은 난 어떡하지? 얼만큼 장기까지 가야 이 저평가가 해소될까?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증시는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생물처럼 업황이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반복되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또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런 반도체 사이클을 분명히 타는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또 제조업체도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럴 때 잘못 실수를 하는 게, 그러면 좋다고 해서 실적이 사상 최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빠집니다. 아니 다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또 고점에 샀지? 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적자 보고 또 바닥 치고 나서 움직이는 것까지 나와봐야 그러면 시간이 벌써 한 3년 5년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동안 자금 묶여서 계속 보는 이 스트레스와 또 자금 운용에 대한 기회비용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평가 종목인데 보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사이클 상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때쯤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첫 번째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성장주라고 그러죠. 보통 성장주라는 종목들이 가장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재무구조 열고 실적 보게 되면 이거 뭐 이런 걸 추천해,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끝내게 되면은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반 정도만 공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아에 대한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었을 때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또 막연한 거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단순 테마예요. 근데 막연하다고 보여줬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됐었을 때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자금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기업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련된 사업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 로봇이었죠. 로봇도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테마주였습니다. 로봇, 이거 무슨 뭐 트랜스포머가 올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뭘 줄 수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써 무시했던 섹터인데 어떤 때 변화가 왔냐면 삼성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본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밑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그렇죠. 아니 왜 삼성이 그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왜 삼성이 거기다가 사업부를 꾸리고 그거를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출생률 0.7명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될 정도로 인력이나 인구는 모자라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수적인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삼성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지금 뭐 시총이 3조 5천억까지 갔다? 말도 안 돼. 그때 같은 경우 처음에 그랬죠. 그거 나오고도 한 시총이 5천억에서 1조까지 갔다. 뭐 이렇게 비싼 종목이 다 있어 라는 것과 삼성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큰 그림이 변한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대응했을 때는 또 바뀌어지는 구조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를 사는 게 아니라 로봇주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확장되는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attitude,
투자에 대한 자세를 좀 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별로 보여준 게 없을 때 거기서부터 찾아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테마로 끝나느냐 아니면 성장의 그림을 미쳐가지고 같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체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최근에 움직였던 AI도 마찬가지겠고 또 뭐 AI를 활용한 의료 쪽의 영상 진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거를 땡겨왔었을 때 지금 당장의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그림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꼭 찾고 만약에 난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원금을 지키는 길이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자산을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끌고 왔었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수가 그냥 여기서 한 30% 벌면 많이 벌었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꿈과 함께 움직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그 배수가 엄청 커지는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자산의 운용은 어차피 안전자산 쪽에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자산은 공격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특히 주가를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시총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총에 대한 총 규모가 얼만큼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이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성장주에 대한 투자 흐름들이 조금씩 더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닥이니까 사야죠. 사이클이 바닥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8만 원대, 9만 원대는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근데 그때 더 갔나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 또 사이클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외국인들은 거기서 다 팔고 쭉 빠지기 시작했죠. 저희만 샀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나고 나 보니까 저희만 열광해서 9만 원 이상으로까지 쭉 갔었을 때 이제 신반전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기였었죠. 근데 그들은 벌써 사이클의 정점에 왔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줄였고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재고도 이만큼 쌓이고 사상 최대라고 하고 있고 적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거의 뭐 총 영업이익이 분기에 뭐 1조도 안 될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참 좀 개탄스러운 거죠.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바닥이니까 그랬는데 사이클 산업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을 때 샀다가 오히려 좋다고 할 때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반대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막 나오는 게 좋으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때 대해서 뭐 PR이 얼마다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 사이클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안 나와서 평소에 만약에 100억 나오던 실적이 1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적 대비한 퍼가 PR로 계산하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는 10배였는데 시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100배로 바뀌겠죠. 반대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높은 PR을 보면서 어떤 가치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사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이클은 안 좋을 때 사기 시작하기 해서 좋기 시작해서 올라가서 그러면 다시 100억대를 벌기 시작한다.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주가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때 파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겠죠. 화학 상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사이클 바닥이다라고 하게 되면 베팅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서 줄 것인가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글로벌 수요나 경기나 중국이나 이런 걸 다 보면서 같이 보시면서 바닥권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 또 막 돌아서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제품과 또 원재료가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거 진짜 실적 많이 버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열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 나올 때를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약간 그걸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만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시점까지 왔고 여러 가지 지금 시그널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적으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낸드부터 저점에서 턴하기 시작하는 가격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디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직접 모바일 쪽에서는 우리 한 20% 올릴게. 근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받는 쪽에서 이렇게 업황도 안 좋은데 그거 왜 이렇게 올려요? 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못 올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업황의 개선 기미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감산하다 보니까 아직 물량이 충분히 나지 않아서 이거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그널들이 보인다. 지금 상반기 안 좋았던 게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쪽에서는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큰 두 회사가 있다는 걸 너무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AI가 이제 트렌드로 맞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AI 패키징화돼서 이제 이거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 서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칩을 만든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GPU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보조하는 HBM이라는 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패키징화해서 공급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제 AI 서버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추론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겠죠. 그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까지 끌고 나간다. 그러면 AI가 성장할수록 나올 수 있는 성장과 업황의 바닥 두 가지가 겹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많이 사고 또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차전지는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박스도에서 강하게 움직이다가 한 단계 낮아지다 보니까 이거 주가가 빠지게 되면 또 그래요. 주가가 빠지면 업황 망가지는 건 줄 알고 있고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뉴스가 또 막 크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주 쪽에서 가장 바라봤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가 나왔다가 그 반대 여파로 이런 게 안 좋대 저런 게 안 좋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쭉 밀려가게 되겠죠.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공매도가 좀 조직적으로 이어졌던 공매도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저는 또 폭주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가장 첫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 불구하고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무너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정을 또 다른 낙폭이 커지게 되면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조정이 얼마에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의 메리트가 충분히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방향에 대한 내 접근은 이거를 저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거니까 더 많이 빠지겠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도 이번에는 똑같이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보자 라고 시각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이쪽이 안 가니까 또 세부적인 섹터 쪽에서 장비하고 이런 거에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큰 사이클상 저희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부터 SK온, 삼성 SDI 모두 다 이제 북미 쪽에 거점을 삼기 위해서 거기 조인트 벤처를 맺고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위상이 달라질 거긴 한데 그 중간 과정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계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거는 주변에 인프라를 닦아야 됩니다. 공장 주변에 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기초 작업 끝나고 공장에 뼈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갈 장비가 있어야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집중되는 시기가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집중되면서 나올 시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공정들이 있죠. 초기 공정부터 공정까지 쭉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러면 예전처럼 들어오는 거 뭐 전극 공정, 그 다음에 화성 공정, 믹싱 공정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봐서 나오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게 지금 똑같이 이어질까? 요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쪽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 미국 가보셨죠? 가서 뭐 또 마이크도 알고 뭐 조안도 아시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다 보시는데 가셔서 보셨을 때 이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비싸요. 저희보다 훨씬 비쌉니다. 햄버거 파이브 가이즈에 가서 햄버거 하나 시키게 되면은 35,000원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모든 게 다 비싸요. 그렇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도 가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초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운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인건비를 흡수해서 쓰게 되면은 오히려 마진이 좀 생각보다 좀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좀 돈을 더 들더라도 뭘 하냐면 스마트 팩토리화 시킵니다. 사람을 많이 줄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비 쪽으로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단순한 FA라고 하는 알아서 돌아가는 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버전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화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건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또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볼 수 있는 게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거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이크나 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이 마이크 일로 와서 이것 좀 들어주고 이쪽으로 옮겨.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로봇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쪽이 또 부각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업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나 흐름들이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또 큰 폭으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과거에 그냥 단순한 장비 쪽을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로봇이 나온다. 그래서 뭐 협동 로봇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이게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AI가 또 집약해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 달은 저희가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바로 뭐가 있냐면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상반기까지 좋았던 실적들이 하반기에 꺾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좋아지느냐 더 좋아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실적에 대한 이제 종목 장세 움직임들이 한 10월 달은 계속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또 한번 어떤 시장에서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자는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전에 보면은 저희가 한 6월 달부터 지금 한 8월 달까지는 어떤 식의 변화가 나왔냐면 약간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의 종목들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텐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성과가 나는 업체들이 벌써 빠르게 보인다. 그러면 성장의 개념을 안고 있는데 실적까지 턴어라운드가 빨리 된다. 그럼 주가는 또 올라갔던 것 대비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성장 측면, 실적 측면 다 보고 같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종목 장세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구심점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반영을 못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적어도 빠지진 않아야 되겠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좀 버텨주기 시작해야 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럴 능력은 저도 안 되고요. 네, 또 연준위원들도 모르실 거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저희는 매크로 변수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지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계속 강하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달러랑 요즘엔 또 유가랑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유가도 계속 또 뭐 100달러 넘어가서 안착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유가가 또 만약에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최고치 움직이면서 뭐 4.3대 넘어가려고 막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금리는 다 왔다라는 시각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런 동향들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매크로 지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만큼 시장을 좀 더 압박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견디고 다음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상대적인 강도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에 내년에 뭐 미국 대선이 어쩌고 총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그건 가봐야 되겠죠. 뭐 보니까 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앞으로 3개월 내에 뭐 이런 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저희 경제 돌자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어차피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보여지는 거 그대로 나의 또 자산이나 아니면 또 현금 비율이나 이런 걸 체크해 가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막연하죠. 예, 지금 한 40대 정도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노후? 아유, 지금 내가 지금 회사 일해서 부장님 눈치 보고 회사를 하는 게 더 바쁘지 노후는 무슨 노후? 그때 가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아이 생기고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부모님 노쇠해지시고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팡팡 돌아갑니다. 네,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정 때문에 진짜 뭐 지금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주식 투자 조금 실패해서 어렵게 또 하다가 이거 바꿔야겠다 싶어서 막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이 잘 세팅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은 현재 그 캐시 창출원이죠. 이걸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보세요. 내가 한 50대 넘어가게 되면 아니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쯤 되게 되면 거의 목에 차서 그 이상으로 갈지 안 갈지가 대부분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거의 이제 90살, 100살까지 다 산다면서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보니까 이제 AI가 질병도 다 잡아버려요. 이런 거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래 사는 게 오히려 고통이 될 수가 있는 현상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노후를 대비하는 거는 지금 뭐 연금도 준비한다, 뭐 집을 지금부터 사서 뭐 대출도 꾸준히 갚아서 나가서 이걸 한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노후는 한 60대도 70대도 충분히 돈 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식. 와우. 네, 맞습니다.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을 지금부터 잘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는 주식으로 그러면 매달 아니면 또 매년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갖출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방법도 있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다양하게 해보시라고. 이거 다양하게 해보시란 게 해서 나는 이게 더 잘 맞다는 건 내 주된 전략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은퇴한 자금도 이제 안전자산 쪽에 묶어놔야 되겠죠. 그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이걸 충분히 내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인데 그걸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이용하고 뽑아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로봇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나마 못 뺏어가는 거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직접 내가 매매하는 거 이거는 못 뺏어갈 겁니다. 뭐 로봇이 와서 뭐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난 여기서 계속 매매할 거니까요. 약간 물류센터 가고 뭐 편의점 알바하고 이거 다 바뀔 겁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필요 없어질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지금부터 잘 공부해서 내 트레이딩 스킬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관점들 또 배당 가지고도 현금 흐름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쭉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식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아니면 지금은 미리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야근할 게 걱정이고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못 하게 되겠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내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때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준비할 거 좀 머리가 좀 빠릿빠릿할 때 재무구조라든가 재무제표를 보는 연습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어떻게 돌아간다든가 하는 또 아니면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아간다든가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혹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책을 통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디 강연을 통해서 다 한다고 하는데 어려울걸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뭐 또 모의 투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모의 투자는 그냥 모의입니다. 어디 뭐 새 모의 줄 겁니까? 네, 그게 아니라 직접 해서 돈으로 느껴서 내 돈이 얼만큼 손해보고 다시 근데 할 때는 딱 100만 원만 하세요. 그리고 직접 해보고 하기 시작해서 느껴봐야 돈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20%가 날아가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20%가 버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벌었어요. 번 거 가지고 진짜 CD기 가가지고 한번 출금을 해보세요. 따라락 하고 10,000원짜리로 20만 원 뽑으려면 그래도 이만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한 달 동안 매매했는데 이만큼을 벌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빵집 가서 돈 내고 빵 한번 사보세요. 그걸 집에 갔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웬일이야 내 생일이야 그러면서 또 와이프가 만약에 케이크 사왔는데 좋아하고 하는 걸 내가 한 달 동안 매매한 걸로 직접 돈을 내서 써봤다. 이건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하자 이상입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것도 거의 제가 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그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계좌에 돈을 넣고 매매를 해서 돈을 물론 이제 손해 보기 시작할 수도 있고 돈 벌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결국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창출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1억이 됐습니다. 1억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을 되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1,000만 원이 돼서 내 목표가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을 줄입니다. 5천으로 줄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이 만들어졌을 때 10억까지 갖고 갈 나의 멘탈이 그리고 또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처음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이에 내가 갑자기 수익을 5배, 10배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한데 못 지키시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벌었던 거를 그게 내 인생의 장고가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은 빼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5천 가지고 그런 만약에 또 3억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2억 정도 빼고 한 1억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도 또 다른 쪽에 어떤 변화를 끌어가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엔 요 시크릿 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방송은 알죠? I'll be back. 네. 그 관점과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이제 뭐 또 언제 금리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나서 일정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베팅할 때가 또 와요. 번 돈이 따로 좀 뒤에 빼놔야지. 내 잔고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투입할 게 있어. 그럴 때 그 금리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닌 쪽은 여기 집중을 하시되 근데 아마 그 정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5% 보니까 요즘 특판이라고 그래서 뭐 7점 몇 프로 나오고 자금들이 또 그쪽으로 막 옮겨가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주식 계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돼 있어요. 네.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신경 쓰셔야겠죠.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기회운을 더 충분히 챙길 수 있고 좀 더 공부해서 내 트레이딩 스킬을 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챙길 것들이 많은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차라리 벌어서 글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보통 한 2년 전부터 한국을 하느니 미국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뜨거운 얘기들도 많았었지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라고 하게 되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이 빅테크나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매그니피컨트 7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저희가 또 일과도 한국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장까지 보면서 막 눈 비비면서 막 매매하고 그런 거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미국 쪽은 충분히 아직까지 회사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뭐 배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까지 나와서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탱커사라든가 아니면 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쪽으로 가깝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발굴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저희가 얘기하는 뭐 애플이 빠졌으니까 애플 사야 되고 이건 저희 관심이지 내 주식으로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결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은 또 기회 되면 나중에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직접 달라는 거 아니세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안 할 겁니다. 알비백 예, 네. 저는 테슬라. 네. 테슬라를 분석하다 보니까 2차전지가 이렇게 크겠구나라는 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원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궁극적인 미래가 그거 같습니다. 차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점점 가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모빌리티가 결국은 전기를 이용해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과거의 내연기관 쪽이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의 컨트롤이 된 상황 쪽에서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무인주행을 꿈꾸는 회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 얘기도 했었잖아요. 트럭이
인건비를 확 다운시켜가지고 움직이는 무인주행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또 만약에 내가 테슬라 차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모델 Y를 갖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쭉 가요. 그럼 와서 졸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하다가 집에 딱 왔어요. 그럼 딱 내리고 문 딱 잠그면은 이 차가 그 다음에 부웅 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계약 조건을 해요. 이거를 택시 이용 가능, 택배 이용 가능 이런 쪽으로 해놓으면은 갑니다. 밤 동안에 알아서 막 움직여서 돈 벌어서 아침에 나 10시까지는 와야 돼, 출근해야 되니까 그럼 딱 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이만큼 돌아다니면서 이만큼 돈을 벌어놨네요. 어이구, 너무 좋은데? 네, 이게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략입니다. 보면은 테슬라 안에 카메라가 뭐 7개가 달려있는데 마지막 8개는 안에를 비추고 있습니다. 운전석을. 왜 이럴까요?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다 염두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저희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있기는 하겠지만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자리를 딱 카메라로 있다라는 것도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테슬라의 미래는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적어도 위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니면 전 세계 전역을 다 위성으로 통신을 통해서 계속 다 무인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빅픽처의 꿈입니다. 그러면 모빌리티의 엠파이어가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가 애플보다는, 물론 또 모르죠. 애플이 갑자기 우리 그럴 줄 알고 애플카를 준비했어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겠죠. 지금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될 정도로 이제 올해도 한 4개월 남은 상황 쪽에서 보면은 계좌 이렇게 딱 보면서 와, 뭐 종목은 2차전지 이만큼 갖고, 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만 샀어도 이만큼 벌었을 텐데, 아니 루닛 이런 거 내가 왜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못했을까? 저거만 샀어도 지금 계좌가 한 3배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포모로 빠지시게 되면 주식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계좌를 딱 본다. 아직도 마이너스 20%. 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너무 쿡 찔렀죠? 네. 근데 기회는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테이킹하느냐는 차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액션을 취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거 하다가는 또 액션이 늦다가는 이번에도 그냥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다가오는 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려있는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 열려있는 마음이 주식시장의 첫 번째입니다. 끝! 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미쳤나봐. 네.